10월의 초입, 서울 성북구의 골목들은 햇빛이 닿지 않는 듯한 싸늘함을 안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한은미에게 이 계절은 여전히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8해 전 바로 이때 그녀의 딸 김서연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수많은 제보와 수백 명의 수색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서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아물 것이라 말했지만 한은미에게 그 말은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서연이 사라진 날로부터 멈춰 있었고 모든 순간이 그 빈자리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제 남편 김장호가 세상을 떠난 지 6달이 흘렀고 은미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남편의 죽음은 애도의 시간이기보다 오래된 비극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였다.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이 세 층짜리 오래된 집은 더 이상 가족의 추억을 품고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마지막 정리만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마지막으로 손대고 싶었던 곳이 바로 남편의 서재였다. 이곳에는 남편이 현직 의사였을 때부터 모아온 의학 서적들이 수백 권 남아 있었고 어딘가 정리가 된 듯 하면서도 묘하게 섞여 있는 분위기였다. 오랜 결심 끝에 은미는 서재 문을 열고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공간이었기에 그녀는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상자를 채웠다. 책 스파인에 새겨진 한글과 영문 제목들은 모두 그가 일하며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무표정한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가던 중 마지막 칸에 꽂힌 오래된 해부학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표지가 부분적으로 해져 있었고 다른 책들에 비해 유난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그 책을 꺼내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책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살짝 방향을 바꿔 잡아당기자 책장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순간 귀에 익지 않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부에서 금속 장치가 움직이는 듯한 건조한 기계음이었다. 은미는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고 책장의 중앙 부분이 서서히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장면이었다. 숨이 차오르는 느낌과 함께 그녀의 시선은 열린 틈 사이로 향했고 그곳에는 어둠이 고여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 마치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한 구조였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 틈을 넓히자 작은 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벽지, 구조, 비율 모두 기존 집과 다르지 않았지만 방 안에 놓인 사물들은 결코 익숙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다. 작은 침대 하나가 방을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은미가 서연을 위해 직접 고른 분홍색 침구가 올려져 있었다. 사라진 해와 겹쳐지는 장면이었다. 침대 옆에는 조그만 협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보라색 표지의 일기장, 오래전 딸이 아끼던 인형, 그리고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모두 서연이 그날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 집안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여기 있었다. 눈앞에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다. 서연은 낯선 곳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 바로 이 벽 뒤 공간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다. 은미는 협탁으로 다가가 일기장을 손에 들었다. 표지에 묻은 먼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말해주고 있었고 일기장을 열자 날짜가 적힌 첫 문장이 바로 시선을 잡아 끌었다. 1950년 10월 15일 같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8해 전 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의 날짜가 쓰여 있었다. 글씨는 그날의 서연처럼 어린 나이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첫 문장에는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짧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두려움과 싸우던 흔적이었다. 그제야 은미는 이 공간 전체가 남편 김장호가 만든 비밀 장소였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딸을 위해 마련한 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추고 통제하기 위한 장소였다. 이 집에서 서연이 사라진 뒤로 8해 동안 은미는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있었다. 이 방은 단지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 8해의 슬픔과 무력감, 그리고 남편이 감춰온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증거였다.
은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동안 놓쳤던 작은 단서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실종되던 날 남편이 보였던 낯선 침착함,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을 피하듯 회피하던 태도,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이 공간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일기장 속 기록에서 남편이 서연에게 했던 말들, 서연이 느꼈던 두려움,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배치, 그리고 방 자체가 존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은미는 8해 동안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은 누구보다 신뢰했던 가족이었고 서연을 잃은 뒤 함께 아파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방은 그 믿음을 산산이 깨뜨리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조용히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는 8해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김서연의 삶이 바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멈추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비밀 공간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그녀가 알지 못했던 서연의 마지막 흔적이자 이제 시작될 새로운 진실의 출발점이었다. 작은 방의 내부를 더 살펴본 은미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방의 구석구석에는 서연이 이곳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를 말해주는 여러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침대 옆바닥에는 한동안 사용된 듯한 작은 옷가지들이 접혀 있었고 그 중에는 서연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옷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들이 섞여 있었다.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순서로 정리된 옷들은 누군가가 서연이 이곳에서 자라고 나이가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미리 고려해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끊어지는 듯했다. 벽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이가 표시된 작은 선들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여기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의 키를 기록한 흔적이었다. 날마다 혹은 주마다 표시했을 이 흔적들은 이 방이 단순히 숨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연을 오랜 기간 관리하며 감시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은미는 기록된 높이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서연이 이곳에서 보냈을 시간을 상상했다. 조용히 혼자서 성장의 흔적을 남기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벽에 선을 긋던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방 한쪽에는 작게 설치된 환기구가 있었다. 오래된 형태의 장치였지만 의도적으로 잘 숨겨져 있었고 외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구조였다. 환기구 아래에는 플라스틱 통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용도가 명확했다. 이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기능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8해 동안 서연이 느꼈을 갑갑함과 불안감이 방의 공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은미는 손에 든 일기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방 안의 모든 사물과 기록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일기장을 펼쳐 다음 장을 넘기자 날짜는 서연이 사라진 날에서 며칠 지난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글씨의 형태는 여전히 떨려 있었고 내용 속에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과 혼란에 빠진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어떤 날에는 먹은 음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어떤 날에는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서연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곳에 계속 머물도록 만들고 있으며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심정을 반복해 적어 내려갔다. 일기 속 문장은 나날이 짧아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어지고 다시 짧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감정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 그러나 일기 중반부로 넘어가자 내용은 점점 더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른 옷을 가져왔다는 문장,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다는 기록, 밖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다시 들었다는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방의 주인은 서연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곳을 만든 것인지 점차 눈치채기 시작한 듯했다. 글자 사이사이에 남겨진 공백은 어린 나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을 억지로 숨기고자 했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의 기록이었다. 일기장 한 장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로 길게 적힌 문장을 읽은 은미는 눈앞에 빛이 꺼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날짜는 서연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내용에는 아버지 김장호가 방에 들어와 새로운 규칙을 이야기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 규칙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으며 방 안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했는지 적으려 했지만 그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빈칸은 오히려 어떤 완전한 진실보다 무거웠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은 더욱 불규칙해졌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어떤 날은 두세 줄의 짧은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은미는 글을 읽으면서 서연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 아이가 가진 희망과 기대가 한 줄씩 사라지는 흐름을 보는 듯했다. 일기 후반부로 갈수록 언제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더 희미해지고 대신 오늘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늘어갔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버티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듯한 기록이었다. 일기장의 몇몇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 같은 선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은미는 그것이 불안의 표현인지 혹은 말로 쓰지 못한 감정을 나타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연이 이 방에서 보낸 시간이 짧지 않았고 그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감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는 사실이었다. 이곳에서의 기록이 날이 갈수록 감정이 없이 변해가는 것은 서연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 감정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은미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다.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고 서연이 남긴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8해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실이 서서히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동안 조사와 수색을 함께하며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던 남편의 행동, 사건 이후 일상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려 했던 모습, 그리고 서재를 절대 정리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까지 모든 것이 이 방과 연결되고 있었다. 이 방은 단지 숨겨진 작은 공간이 아니었다. 은미가 8해 동안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서연의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있는 장소였다. 이 방 안의 모든 사물과 흔적은 서연이 살아있었던 증거였고 동시에 그녀를 이곳에 가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언이었다. 그리고 은미는 서재를 나와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다. 8해 동안의 진실이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은미가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부 소속 형사 강도윤이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8해 전 김서연 실종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었고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은 이후에도 이 파일만은 따로 보관하며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기억 속에서 서연의 이름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은미가 발견한 숨겨진 공간과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훨씬 깊고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강도윤은 방 내부의 구조와 남겨진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방 한편에 놓인 옷가지들, 벽에 표시된 키의 흔적, 그리고 일기장. 그가 장갑을 낀 손으로 일기장을 살펴보며 한 장씩 넘기자 글자 사이사이로 스며있는 공포와 절망이 그대로 다가왔다. 날짜는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기록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웠다. 그는 몇 페이지를 훑어본 뒤 일기장을 덮고 은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사건은 과거 실종 사건의 연장선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조사팀이 곧바로 집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강도윤은 은미에게 발견 직후 발생한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은미는 숨겨진 방을 발견한 과정, 일기장을 읽게 된 순간, 그리고 8해 동안 자신이 겪은 상실과 혼란을 최대한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은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지만 강도윤은 그녀가 감정적인 혼란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단순한 미제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8해 동안의 고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순간이었다. 초기 조사 결과 숨겨진 방은 임시로 만든 공간이 아니었다. 정교한 구조와 기계 장치, 그리고 방음 처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수사팀은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공간을 준비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오랜 기간 계획되고 관리된 범죄임을 의미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서연 외에 다른 누군가가 머물렀던 흔적도 발견되었고, 이는 은미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강도윤은 은미에게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방의 주인, 즉 서연을 이곳에 가둔 사람이 남편 김장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과거 수사 당시 김장호가 비정상적으로 수사에 관여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서재와 서재 주변을 유독 손대지 못하게 했던 점, 그리고 실종 후 초기 몇 달 동안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던 점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지 개인적인 성향이라 판단했지만 지금 보니 그 모든 행동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서재의 문서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장호가 외부와 주고받은 수상한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모두 비공식적인 문서였고 난해한 약어와 숫자, 그리고 이름이 없는 송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의료 기록이나 학술 자료가 아닌 이상한 목록이었다. 강도윤은 이 문서들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고 수사 범위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이어서 집안의 다른 공간에서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지하 창고에서는 오래된 가방과 상자들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서연의 것이 아닌 다른 소녀들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이름표가 지워진 교복, 작은 머리핀, 헌 옷가지 등이 각각의 봉지에 구분되어 담겨 있었다. 이 물건들은 단순히 수집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리되고 분류된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이는 이 숨겨진 방이 단 한 명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도윤은 서류를 살펴보며 이전에 처리했던 여러 실종 사건들에 떠올랐다. 당시 해결되지 않은 몇몇 사건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이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때는 서로 연관이 없는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그 사건들이 서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서재에서 발견된 메모 중 일부는 과거 실종 사건의 시기와도 묘하게 겹쳐 있었다. 그는 수사팀에 보고한 뒤 곧바로 장기미제 실종사건팀과 협조를 요청했다. 8해 전 서연 사건과 그동안의 비슷한 사건들을 다시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김장호가 근무했던 병원 기록이 불려왔고 그는 의사로서 정식으로 접촉할 수 있었던 환자나 보호자 리스트가 다시 비교되었다. 이 중 일부 이름은 과거 실종 사건의 가족들과 겹치고 있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연결이었다. 수사가 더 깊어질수록 김장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비밀 진료실 기록이 드러났다. 집 근처의 작은 건물을 임대해 만든 공간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진료 기록이 다수 존재했다. 일부 기록에는 임신을 강제로 유도하거나 불법적으로 산모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적힌 날짜들은 일기장에 적힌 서연의 기록과 일부 겹치기도 했다. 인간적인 이해를 넘어서 범죄의 패턴이 구조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도윤은 이제 사건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포함한 조직적 범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서연이 남긴 일기장은 그 중심을 겨냥한 중요한 증거였다. 8해 동안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진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진실은 더 많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수사는 이 숨겨진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형사 강도윤과 수사팀이 숨겨진 방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하던 중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박미연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말을 더는 숨길 수 없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미연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한 내용으로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이상한 정황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은미가 알지 못했던 작은 단서들이 그의 입에서 차례로 드러나며 사건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이끌어갔다. 박미연은 과거 몇 년 동안 밤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들이 집에 들락거렸다고 말했다. 대부분 남자였고 어떤 이들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왔으며 어떤 이들은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갔다. 그들은 항상 서재 쪽으로 향했고 김장호와 짧은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때마다 불길한 느낌을 받았지만 자신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김장호는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김막음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는 그것이 단순한 후한 대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의 의미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그녀도 점점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박미연이 서연이 사라진 지 몇 달 뒤 서재에서 희미하게 들려온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었다. 그녀는 순간 아이의 소리라고 느꼈지만 그 음성이 너무 짧고 이질적이어서 자신이 착각한 것이라 믿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소리가 몇 번 더 들렸다. 그녀는 서재 문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고 김장호의 차갑고 단호한 태도 때문에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그녀는 이 집 자체가 어떤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또한 어느 날 우연히 자신에게 건네진 작은 흰 봉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봉투 안에는 서연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겉봉투에는 덤마에게 전달해주세요라는 문장이 삐뚤게 적혀 있었고 글씨는 떨리고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박미연의 손에서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한 채 숨겨져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김장호가 어느 날 봉투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다시는 그런 것을 받거나 보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 집에서 일하려면 불필요한 관심은 금물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때 그녀는 진심이 담긴 헬프사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박미연은 결국 죄책감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편지를 집안의 작은 서랍에 숨겨두었고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털어놓았다. 강도윤은 즉시 편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이 실종 이후 바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편지 속에는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강원도 인제 근처의 어떤 낯선 시설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설은 오래된 건물이며 관리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규칙은 엄격했다는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나 말고도 여기에 다른 언니들이 더 있다는 문장이 강도윤의 시선을 붙잡았다. 이제 수사는 숨겨진 방에서 발견된 흔적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인재라는 지명은 그동안의 단서들과 일치했다. 김장호가 남긴 서류 중 일부에는 강원도 일대와 관련된 지급 내역이 있었고 은미는 남편이 종종 지인 진료라며 강원도로 출장을 간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당시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지금에서야 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 강도윤은 서연의 편지를 근거로 즉시 수사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인제 지역의 산속에는 군사시설로 사용되다 폐쇄된 건물들이 남아있었고 몇몇은 개인이 매입해 창고나 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팀은 그중 몇 군데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착수했고 부동산 기록을 통해 김장호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장호가 직접 소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의사 허모 씨의 명의였다. 비공식적으로 산부인과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허 씨는 의료계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켰으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문서상의 기록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컸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수사는 더 이상 단독 범행이 아니라 네트워크 가능성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장기간 가출 또는 실종된 청소년들의 몇몇 사례와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 사이 서재에서 발견된 서류 중 일부 암호화된 기록들이 복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출산 기록과 날짜, 코드명으로 표기된 인물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코드명은 모두 삭제된 듯 보였지만 날짜와 내용을 통해 강도윤은 이 시설이 단순한 감금 장소가 아니라 출산을 강요하는 형태의 비밀 조직이라는 사실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강도윤은 수사팀과 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강원도 출동을 결정했다. 그들은 인제 지역의 물류 동선을 추적하고 폐창고와 창고형 건물 몇 곳을 중심으로 감시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허 씨와 연관된 인물들의 금융 기록과 이동 동선을 확보했고 그중 일부는 설악산 방향으로 향한 흔적이 있었다. 이는 서연의 편지 내용과도 일정 부분 맞아떨어졌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준 부분은
서재에서 발견된 의료 기록 일부가 해외 입양 서류 형식과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아이들의 정보, 출생 기록, 그리고 목적지를 암시하는 듯한 코드가 적혀 있었다. 출산한 여성들의 이름은 대부분 가려져 있었고, 이를 통해 범죄의 규모가 단순히 개인적 목적을 넘어 더 넓은 시장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든 증거가 강원도로 향하는 순간, 강도윤은 은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제 사건이 단순히 남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과 얽혀 있을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편지에 적힌 마지막 문장, 엄마가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은 8해 동안 닿지 못했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수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었다. 수사팀은 밤새 인제 지역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새로운 수사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원도 인제 일대의 폐시설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된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새벽부터 움직였다. 경찰 본청과 협조하여 확보한 자료에는 김장호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명의의 건물이 여러 곳 등장했으며 그중 한 곳이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강도윤은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단서를 점검하게 했다. 서연이 남긴 편지의 위치, 박미연의 진술, 의료 기록의 날짜, 자금 흐름, 그리고 허모 씨의 동선까지 모든 정보가 한 지점을 향해 수렴하는 중이었다. 수사팀은 이 시설이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은밀한 성장 출산관리 공간일 것이라 보고 접근을 신중하게 결정했다. 시설로 향하는 동안 강도윤은 조용한 목소리로 팀원들에게 작전 방향을 다시 정리했다. 이곳에는 서연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임신 중인 청소년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빠른 진입보다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다. 팀원들은 전문 구조팀, 의료 인력, 상담센터 직원들과 함께 삼엄한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 한 지역 경찰관은 이 일대에서 한동안 수상한 차량들의 이동이 관찰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새벽마다 은밀히 드나드는 차량이 있었다는 신고도 있었다. 그 신고는 당시에는 단순한 지역 소음 민원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명백한 경고 신호였음이 드러났다. 첫 번째 건물은 오랫동안 버려진 흔적이 강했지만 두 번째 건물에서는 최근 사람의 움직임을 암시하는 물품과 배송 상자가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세 번째 건물을 주요 대상으로 판단하고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건물 주변의 동물사료 포대와 공구 상자, 임시로 설치된 이동식 난방장치 흔적은 누군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강도윤은 팀장으로서 신중함과 긴박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명령을 총괄한 뒤 팀원들은 무음무전을 유지한 채 건물 외곽으로 접근했다.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약한 소리를 들었다고 무전을 보냈다. 무전기 너머로 긴장감이 흐르자 모두가 즉각 움직임을 조정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잠시 뒤 1층과 연결된 별도의 구조물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 벽 너머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불규칙한 말소리와 떨리는 호흡이 이어졌다. 강도윤은 즉시 구조팀에게 차단 도구를 준비하라 지시했고 의료진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 문을 개방하는 순간 안쪽 공간에서 여러 명의 소녀들이 서로 의지한 채 모여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경계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일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였고 또 일부는 불신 어린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강도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도움을 주러 왔다고 알렸고 피해자들을 저절로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했다. 의료진은 즉시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임신 여부와 건강 상태를 기록했다. 몇몇은 극심한 영양 부족 상태였고 어떤 이들은 최근까지 통제된 환경에서 생활한 흔적이 분명했다. 소녀들 사이에서 서연의 이름을 아는 이가 없을까 확인하던 중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몇 달 전까지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가 이 시설에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서연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는 말은 수사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이는 서연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었거나 더 위험한 공간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했다.
강도윤은 즉시 이동 기록을 재확인하라고 지시하고 허 씨와 연계된 또 다른 지역 시설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소녀들은 각자 다른 시기에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보였다. 어떤 이는 거리에서 구조한다는 말에 속아 이곳으로 왔고 어떤 이는 가족에게 보내진다는 거짓 설명을 듣고 데려와졌다. 몇몇은 자신이 감금된 이유를 몰랐고 단지 저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말을 믿으려 했던 흔적도 있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자 시설은 철저히 통제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하루 2번 식사를 받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관리자가 일정표를 확인했다. 특히 특정 날짜 주변에는 강한 대비와 검사가 반복되었는데 이는 출산 관리 목적임이 명백했다. 수사팀이 피해자들을 보호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강도윤은 건물 뒤편에서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고 그 방에는 물품 상자, 의료용품,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남겨져 있었다. 문서에는 날짜별 기록이 적혀 있었고 전달 완료, 준비 필요, 다음 장소 이동 같은 문구가 반복되었다. 강도윤은 서류를 넘기다가 특정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이 실종된 날과 일치하는 기록이었다. 그 옆에는 모호한 코드와 함께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강도윤의 머릿속은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분류된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더 넓은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의미했고 지금 구조한 소녀들은 그 전체 중 극히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본청과 FBI 국제공조팀에 보고를 보내고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물을 완전히 확보한 뒤 구조된 소녀들은 각각 병원으로 이동했고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 그중 일부는 자신의 가족 정보를 기억했고 일부는 기억조차 흐릿했다. 상담센터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현장을 떠나는 순간까지 서연의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이번 시설에서는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들의 증언과 문서 기록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남겼다. 서연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조직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역에서 활동 중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마지막 문서에는 서울 외곽과 충청도 북부를 암시하는 위치 코드가 있었다. 강도윤은 차량에 오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다음 단계는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였다. 서연을 찾기 위한 시간은 이미 길게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닿을 길이 남아있다는 희미한 확신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원도 인재시설에서 구조된 소녀들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관련 자료가 본청으로 전달된 뒤 수사본부는 즉시 서울 외곽과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식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계의 수사는 단순히 은신처를 찾는 차원을 넘어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서연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도윤은 지난 며칠간의 수사를 통해 이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 인력, 시설 관리자, 운송 담당자, 허가받지 않은 의료시설과 연결된 인물들까지 수사 대상은 이미 지방 단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본청 분석관들은 인재시설에서 발견된 코드 문서 일부를 해독해냈다. 문서 속 코드명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역을 상징하는 약어였고 그중 하나가 충청 북부의 특정 위치와 일치했다. 또 다른 코드 문서는 서울 외곽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역 경찰과 협조해 소유권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두 곳 모두 허모 씨 또는 그와 연관된 인물의 명의로 수상하게 짧은 기간 동안 관리된 기록이 있었다. 허 씨는 이미 의사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고 김장호와의 관계 역시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본부는 이 연결고리를 결정적인 단서로 삼아 대대적 합동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두 지역을 각각 1차, 2차 목표로 구분했다. 서울 외곽시설은 최근까지 전기가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충청 북부 시설은 최근 급하게 정리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누군가 이동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다른 장소로 피해자들을 옮겼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긴박한 시간 속에서 수사팀은 서울 외곽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곳은 도심 접근이 쉽고 인신매매 조직이 은밀히 움직이기에는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이다. 작전 당일, 강도윤은 팀원들과 함께 서울 외곽으로 이동했다. 현장은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지만 문서 기록과 주변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내부가 개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팀원 중 몇 명은 해당 건물 근처에서 밤마다 소리가 들렸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고 어떤 이는 새벽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 간단한 목격담들조차 지금에 와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건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수사팀은 은밀하게 진입 준비를 마쳤다. 구조팀, 의료진, 상담 인력이 모두 대기했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예감이 현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도윤은 팀원들에게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조직은 이미 여러 시설을 돌며 활동했기 때문에 작은 문서 하나라도 전체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건물 내부로 진입한 순간 수사팀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여러 방으로 나뉘어진 구조 안에는 소녀들이 분리된 채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옷가지, 의료용구, 날짜가 적힌 기록지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 붙은 메모들에는 점검, 치료, 다음 단계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의료진은 방 안에서 남겨진 약품들을 확인하며 대부분이 임신 유지와 관련된 약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인재시설에서 확인된 운영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소녀들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누군가 작전 직전 움직였다는 정황이 명백했다. 건물 구석에는 급히 정리된 흔적이 있었고 일부 물품은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는 불시에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강도윤은 현장을 정밀하게 확인하다 휴지통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날짜와 함께 대상 이동, 북부 경로, 다음 검진 2주 후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종이 하단에는 코드명으로 보이는 낙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재에서 발견한 목록 중 서연과 관련된 코드와 일치했다. 범죄 조직이 서연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이동시켰다는 강한 가능성이 떠올랐다. 움직임이 빨라진 이유는 인재 시설이 발각되면서 조직 전체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도윤은 무전을 통해 본청과 연결했고 해당 문구를 바탕으로 추가 소재지를 추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분석관들은 북부 경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그 결과 경기 북부와 강원 서쪽을 잇는 몇 개의 비공식 창고와 폐교사 건물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한편 본청으로 옮겨진 인재 시설의 피해자들은 심리상담과 의료 조치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은 이동 경로에 대한 단편적인 단서를 기억해냈다. 어떤 피해자는 이동할 때 항상 산길이 있었고 한참 올라간 뒤 큰 철문이 보였다고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이동 중에 강한 화학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했는데 이는 산업 폐기물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도 연결되는 정보였다. 그 시점에서 수사본부는 추가 후보지 3곳을 특정해 긴급 수색을 결정했다. 경찰 특공대, 지방경찰청, 의료진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중 한 곳은 이미 사용 흔적이 거의 없었고 두 번째 장소는 오래된 공장이었으며 마지막 한 곳이 가장 최근까지 출입 흔적이 뚜렷했다. 강도윤은 마지막 후보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인재시설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제보가 있었고 또한 최근까지 차량 출입 기록이 발견된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건물 외곽에 남겨진 타이어 자국과 신발 자국을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방치된 시설이 아니라 최근까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다시 한번 팀원들을 정렬시키고 내부에 피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가정한 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작전이 시작되려는 순간 본청에서 추가 무전이 들어왔다. 인재에서 구조된 피해자 중 한 명이 갑자기 기억을 더 떠올렸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에 대해 아주 희미하지만 창문이 거의 없고 안에서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는 기억을 언급했다. 또한 철제 바닥이 차가웠다 이는 말도 덧붙였다.
이 진술은 수사팀이 향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단서가 한 곳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강도윤은 무전을 끊고 깊은 결심으로 작전 개시 신호를 전했다. 이제 다음 순간이 서연의 생사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다짐만을 되뇌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서연을 찾아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경기 북부의 폐건물 앞에서 작전이 개시되자 수사팀은 일제히 배치에 들어갔다.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모든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도윤은 최소한의 충돌로 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건물 문이 열리고 어둡고 좁은 복도로 이어진 통로가 드러나자 팀원들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천천히 전진했다. 안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사용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복도의 끝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방향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다. 숨죽인 울음과도 비슷한 소리였다. 의료진이 대기할 준비를 하자 강도윤은 즉시 해당 공간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여럿이 모여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서로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들은 경찰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구조가 왔다는 사실을 빠르게 인지한 듯 했다. 의료진은 즉시 피해자들을 확인했고 영양 부족과 탈수 증세가 공통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들 중 서연은 없었다. 강도윤은 피해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며 서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소녀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서연이 얼마 전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다고 말했다. 이동은 갑작스러웠고 그날 관리자들이 심하게 서두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이동 전날 서연은 극도로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소녀는 서연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며 자신들을 챙겨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본인의 상황이 더 힘들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서연의 말은 떤,마가 나를 찾을 거예요 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 말은 수사팀 전체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강도윤은 더더욱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품게 되었다. 피해자들을 구조 차량에 태운 뒤 수사팀은 건물의 나머지 공간을 철저히 확인했다. 한 방에서는 오래된 서류철과 함께 사진, 목록, 날짜가 적힌 기록물이 발견되었다. 기록물 중에는 아이들의 출생과 이동을 정리한 문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목적지를 암호한 코드가 적혀 있었다. 분석관들이 이를 빠르게 검토한 결과 그 코드명은 강원 북부의 또 다른 폐시설과 일치했다. 이 시설은 최근까지 관리된 흔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이 드나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 목표 지역을 향한 이동을 결정했다. 이동 중 본청으로부터 추가 정보가 전달되었다. 인제에서 구조된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연과 나눴던 대화를 기억해냈으며 서연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즉, 서연은 임신 상태였고 매우 위험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수사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편 병원에 머물고 있던 일미는 계속해서 딸의 소식을 기다렸다. 담당 상담사는 일미에게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내용을 다시 들려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일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이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놓지 못했다. 일미의 불안과 희망은 강도윤에게 전달되어 이미 작전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이동 중 끊임없이 자료를 분석했다. 인제에서 발견된 기록, 서울 외곽의 이동 문서, 그리고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까지 모두 종합하자 조직의 이동 동선이 일정한 패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패턴은 새 피해자를 확보하거나 출산을 앞둔 피해자를 특정 시설로 옮기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다. 이동할 때마다 철저하게 은폐했고 각 시설은 철저히 역할이 분배되어 있었다. 초기에 머무는 시설, 임신관리시설, 출산 직전으로 이동하는 시설. 모든 흐름이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그때 본청에서 다시 긴급 무전이 도착했다.
최근 24시간 동안 강원 북부로 향한 대형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차량 번호는 허 씨와 연관된 차량 명단에서 발견된 번호와 동일했다. 차량은 폐쇄된 국도 구간으로 향해 있었고 그곳은 오래전부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시가 느슨한 구역이었다. 이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팀은 곧바로 강원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 폐쇄된 의료시설이 있었고 군사시설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거의 없었다. 조직이 피해자를 옮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강도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접근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다. 피해자 상태가 위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료팀까지 함께 동원되었다. 강원 북부 시설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차량이 남긴 흔적이 발견되었다. 바닥에 떨어진 사용한 주사기, 버려진 상자, 그리고 급히 이동한 흔적들. 이는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도윤은 팀원들에게 건물 내부 진입을 명령했고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위해 의료진은 즉시 대비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내부는 이미 대부분 비워져 있었다. 단 하나, 건물 내부의 깊은 곳에서 작은 흔적 하나가 발견되었다. 바닥에 떨어진 조그만 종이 한 장, 그곳에는 서연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문장은 단순했고 몇 글자뿐이었다. 엄마, 저는 여기 있어요. 그 한 문장은 강도윤의 손에 쥐어진 채로 오래도록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있었다. 시간은 이제 남지 않았다. 서연의 필체가 남겨진 작은 종이는 수사팀 전체를 멈춰 세웠다. 종이를 손에 쥔 강도윤은 즉시 주변을 재확인하며 건물 내부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구조팀은 건물의 설계 구조를 분석했고 오래된 도면과 실제 내부 공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도면에는 존재해야 할 방이 하나 더 있었지만 현재 건물에서는 그 공간이 외형상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숨겨진 공간이 존재한다는 의미였고 서연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팀원들은 벽면을 두드려가며 비어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 특성상 벽면이 여러 차례 보수되었고 그중 일부는 인위적으로 막아둔 흔적이 보였다. 한 팀원이 벽의 특정 구간에서 미세하게 다른 반응음을 포착했고 강도윤은 즉시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탐색을 지시했다. 몇 차례의 확인 끝에 벽 안쪽이 비어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조팀은 조심스럽게 벽면을 절개했다. 무너지는 소리가 작게 퍼졌고 그 틈 사이로 가늘게 빛이 스며들었다. 벽이 완전히 제거되자 안쪽에서 좁고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그 속에는 의자 하나와 의료 도구 몇 개, 그리고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 오래 머물렀던 흔적이 있었지만 이미 비어 있었다. 의료진이 침대와 주변을 살피던 중 침대 아래에서 헝겊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서연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손수건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그 아이가 어릴 때 직접 꿰맨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수건은 더럽고 해져 있었지만 분명히 서연의 것이었다. 이곳까지 데려와진 이후 서연은 분명 얼마 전까지 이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때 건물 바깥에서 순찰 중이던 팀원이 무전을 보내왔다. 시설 뒤편의 흙길에서 누군가 급하게 이동한 흔적과 함께 작은 발자국이 복수로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흔적은 인근 숲으로 이어져 있었고 이는 누군가 이곳에서 급히 빠져나갔음을 의미했다. 의료진은 즉시 대비태세를 유지한 채 숲으로 이동할 준비를 했고 수사팀은 흔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흔적을 따라 숲속으로 몇 분간 전진하던 중 작은 비닐막 구조물이 눈에 띄었다. 급하게 설치된 임시 은신처였고 내부에는 간단한 음식 흔적과 물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료진이 장갑 안에 감춰진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서연의 필체로 남겨진 또 하나의 짧은 문장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이 글씨는 손이 떨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메모는 급히 숨겨진 듯 구겨져 있었다. 이제 서연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다.
수사팀은 즉시 주변을 확대 수색했고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하여 숲 전체를 감시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의료진이 가장 먼저 그 소리를 확인했고 구조팀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작은 오두막에 가까운 구조물 앞에 한 젊은 여성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녀는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경찰의 발소리를 듣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녀는 서연이었다. 의료진이 다가가자 서연은 힘없이 입술을 떨며 간신히 이름을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작은 아기가 담요에 쌓여 있었다. 몸은 작았지만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보였다.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의료진은 즉시 두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구조팀은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 서연을 부축했다. 한편 구조 소식을 들은 일미는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떨며 기다리고 있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에 실린 서연과 그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 헌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절망의 끝에 찾아온 생존과 재회의 기적이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힘겹게 눈을 떴고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말했다. 일미는 딸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한 채 오랫동안 흐느꼈다. 조직의 수뇌부와 핵심 가담자들은 그 후 빠르게 검거되었다. 긴 수사 끝에 드러난 범죄의 규모는 충격적이었지만 피해자들의 구조와 치료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삶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법정에서 조직의 지도자들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았고 서연은 재판 과정에서 담담하게 진술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서연은 이후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변화된 삶을 준비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희원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일미는 딸과 손주를 품에 안으며 그동안 닿지 못했던 시간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녀는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간의 삶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을 지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손이 닿는 순간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서연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처와 회복, 그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용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어둠 속을 지나더라도 곁에 있는 한 사람의 관심과 목소리가 그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한번 가족과 사랑에 대해 돌아보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전하고 싶은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